평생 헌신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림받고 옥탑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단 한 장의 쪽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탐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실에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정혜는 남편 윤길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 시장에 나갈 때도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어 있을 때도 언제나 따뜻했던 그 손이었는데 말입니다. 의사는 잠깐 나가 계시라고 했지만 정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혼 때 좁은 새방에서 둘이 누워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길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정혜야, 네 여보, 여기 있어요. 정혜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가난하게 살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없었어도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재현이 낳고 셋이서 손잡고 놀이터 가던 날들.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시간이었어요. 길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현이, 잘 부탁해.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길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민이가 전할 선물이 있어. 네, 상민이요? 정혜는 남편의 절친인 오상민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꼭 받아줘. 무슨 선물인데요? 여보, 길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여보,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간호사가 정혜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안 돼요. 여보, 여보. 정혜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고인께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정혜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정혜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 속 남편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길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 아들 재현이가 벚꽃 아래에서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했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며느리 서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눈빛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차갑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절을 받고 또 절을 받고 정혜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정혜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정혜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 서지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정혜는 남편의 낡은 셔츠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너무 크잖아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유지비? 네. 관리비며 세금이며. 재현이 사업도 어려운데 솔직히 부담이 돼요.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집을 팔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작은 곳으로 옮기시고 저희는 빚도 좀 갚고요. 정혜는 손에 들고 있던 셔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아? 여기는 내 아버지하고 내가 30년을 산 집인데 어머니 감상에 젖어 계실 때가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지은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그때 아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재현아, 너 맞어. 정혜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의 눈빛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엄마,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원룸? 내가 원룸에서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 큰 집이 필요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재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엄마,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정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 안 돼서 집은 팔렸습니다. 정혜가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구들을 골랐습니다. 이 찬장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 소파도요. 지은아, 그 찬장은 시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야. 어머니, 원룸에는 이런 큰 가구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정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몇 건의 앨범만을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재현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혼자 택시를 타고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박스 2개와 낡은 이불 보따리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게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한 정혜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은 추웠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고 집주인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박스를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낡은 전기난로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정혜 씨, 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간경화요? 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식이요? 그게 얼마나?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받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갔고 자신에게 남은 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 약부터 드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온 정혜는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을 사지 않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재현아, 엄마가 많이 아픈데 병원 가셨어요? 응, 갔다 왔는데 약값이 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집 판 돈으로 빚 갚느라 다 썼다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정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현의 전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추운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옥탑방 옆방에 사는 최분희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 씨 계세요? 정혜는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예요? 분희 할머니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먹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전 배불러요. 배부르긴요. 뼈만 앙상한 게. 자, 받아요. 분희 할머니는 강제로 보온병을 정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긴 왜 울어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이웃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분희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희 할머니는 종종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때로는 따뜻한 호빵 하나라도 들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혜 씨, 아들한테는 연락 안 해봤어요? 연락해봤자 받지도 않아요.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그래도 정혜 씨, 너무 상심하지 마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으니까. 분희 할머니의 위로가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정혜가 옥탑방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혜 씨, 접니다. 오상민입니다. 남편의 절친이었던 오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정혜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상민 씨? 안녕하세요,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상민은 낡은 옥탑방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정혜는 부끄러웠지만 상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길수 장례식 뒤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셨더라고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혜 씨, 오늘 온 건 길수가 부탁한 게 있어서입니다. 상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길수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걸 맡겼습니다. 정혜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길수가 꼭 본인 사망 후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혜야, 우리가 자주 보던 사진첩을 봐.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 꼭 찾아줘. 사랑해. 윤길수. 사진첩? 정혜는 쪽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민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진첩이라면 우리 옛날 사진들 모아둔 앨범 말하는 건가? 길수가 뭔가 남겨둔 게 분명합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혜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민은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민 씨, 고마워요. 멀리까지 와줘서. 별 말씀을요. 길수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상민이 떠난 후 정혜는 한참 동안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선물을 남기신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쪽지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주 보던 사진첩이라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는 박스 속에 넣어뒀던 옛날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 시계, 안경, 그리고 그 밑에서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두툼한 앨범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의 추억이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재현이가 태어났을 때, 첫돌 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뒤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또 용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혜는 조심스럽게 로또 용지를 떼어냈습니다. 용지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추첨 날짜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설마. 정혜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6개의 번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120억 원이었습니다. 정혜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인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정혜는 사진첩을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아내가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하며 준비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안 정혜는 다음 날 바로 농협본점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 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확실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약 96억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2주 후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정혜는 본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정혜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분이 할머니에게 맛있는 반찬을 사다 주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조심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옥탑방 근처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고기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서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장 보러 나왔어. 장이요? 어머니,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모아둔 게 있어서 조금 모아둔 돈으로 이런 걸 사요? 지은은 정혜가 든 장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비싼 한우와 과일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그냥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어서. 이상하네요. 재현이한테 약값도 없다고 하시더니.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저희 몰래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정혜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강이 좀 나아져서 그래.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혜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가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옥탑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 정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박스가 뒤집혀 있고 이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야? 정혜는 급하게 사진첩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또 용지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재현아, 무슨 일이니? 그냥 오시라니까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급하게 재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재현과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재현이 사진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내 아빠가 남긴 로또 당첨금 120억이요? 엄마가 이걸 혼자 가지려고 하셨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혼자 다 가지시려고 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엄마, 설명해 보세요. 재현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너희한테 줄 생각이었어.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시간이요? 엄마는 저희한테 집까지 빼앗아 가시고도 이걸 숨기시려고 했잖아요. 재현의 말에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집을 뺏은 건 너희들이었어. 엄마는 됐어요.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면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현아, 엄마, 이 로또 용지 저희한테 주세요. 반반씩 나누는 게 공평하잖아요. 재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야. 정혜는 사진첩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은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좋아. 그럼 법으로 해결하자. 정혜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재현이 정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상민 씨? 정혜는 놀라며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상민은 급하게 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 할머니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정혜 씨 방이 뒤집혀 있다고. 당신 누구예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고 윤길수 씨의 친구이자 한정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상민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재현 씨, 그리고 며느님, 지금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훔쳐? 이건 우리 아버지 유산이에요. 로또 용지는 망자가 생전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한정혜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상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현과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진첩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말이죠. 우리가 절도라고요? 지은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정확히 절도입니다. 선택하시죠. 사진첩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재현이 사진첩을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정혜 씨, 가시죠. 상민은 정혜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정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민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길수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정혜 씨를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재현의 집은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는 오상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로또 당첨금을 안전하게 수령했습니다. 상민은 정혜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밟아줬습니다. 정혜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이 돈에 손댈 수 없어요. 상민 씨, 정말 고마워요. 정혜는 옥탑방을 떠나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보일러가 나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도 함께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곳 같네요. 정혜 씨, 축하해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 재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한편 재현의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은이 재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이 엄마 방에 들어가자고 했잖아. 에휴, 120억을 그냥 날린 거예요. 120억을. 지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졌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재현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새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혜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에 살던 분이 할머니가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혜 씨, 정혜 씨. 분이 할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정혜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제가 이웃입니다. 분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강경화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간부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빨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 안에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분이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정혜와 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혜의 휴대폰에서 재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현 씨입니까? 저는 어머니 이웃에 사는 최분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위독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재현은 바로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재현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요? 안에 계세요. 지금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재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가족이시니까 들어가세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혜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재현아, 엄마, 저예요. 재현이에요. 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재현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지.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엄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로또까지 빼앗으려 하고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넌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재현아, 엄마 말 들어. 이제 지은이하고 잘 살아야 해. 엄마 돈 생각 말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재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분께서 간 이식이 절실합니다. 생체간 이식이 가능한 가족이 계신가요? 제가 할 수 있나요? 혈액형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재간을 드릴게요. 재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재현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재간을 드릴게요. 제가 엄마를 살릴게요. 재현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한 일을. 엄마, 저 이제 제대로 된 아들 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정말 고마워.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과 정혜는 혈액형이 일치했고 재현의 간 상태도 좋았습니다. 이식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2주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재현과 정혜는 마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각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복도에서 분이 할머니와 오상민 변호사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와 재현 모두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정혜의 간 기능은 점점 좋아졌고 재현도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나란히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전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건 엄마였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며느리 서지은도 병문 안을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지은아,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우리 이제 다시 가족으로 살자. 정혜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2달 후 정혜와 재현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정혜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상민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민 씨,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우리 남편 이름으로요. 윤길수 한정의 재단이요. 정혜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간 이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분들, 약값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정혜 씨, 상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수도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여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로 제가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렇게 윤길수 한정의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간 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의 눈물과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정혜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재현도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재단에서 쓰고 싶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함께 하자.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보,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저만 살린 게 아니라 재현이도 살렸고 지은이도 살렸고 수많은 환자들도 살렸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상민이가 전할 선물을 꼭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로또였고 그 로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줬어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줬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먹으러 가요.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 좋지. 정혜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정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배신 뒤에 용서가 찾아오고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재현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지은도 반대편에서 정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평생 효도할게요. 호호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혜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정말 우리 모두를 살렸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정혜는 새로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네요. 바로 지원해드리죠.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재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 엄마도 그래.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야.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셨어. 그날 저녁 정혜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5분을 도왔어요. 간 이식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하던 환자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 교통사고로 다친 청년, 모두 우리 재단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혜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은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별 보여요? 당신도 저기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재현이도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왔고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함께 하자고.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다음 생에서 또 만나요, 여보. 봄밤의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 정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은 정혜뿐만 아니라 재단의 도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용서는 배신보다 아름다웠으며 희망은 절망보다 빛났습니다. 이것이 윤길수가 아내에게 남긴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숫자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재산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봄날의 유언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윤길수 한정의 재단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의료지원 재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정혜는 감사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정혜 이사장님께 저는 재단의 도움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김영수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재단은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딸의 결혼식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오늘 또 5건의 지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재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운영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사해보고 지원 가능한 분들은 바로 연락드려. 네, 엄마. 재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에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현아, 요즘 행복하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돈 버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돕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 내가 그걸 알았다니 엄마는 기뻐.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윤길수 한정의 재단입니다. 재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방송국에서요? 다큐멘터리 촬영이요? 한 방송국에서 재단의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엄마, 방송국에서 우리 재단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며칠 후
촬영팀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정혜는 조금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죠. 그분이 남긴 선물로 저는 새 삶을 얻었고 그 삶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신가요? PD가 물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웃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걸 느껴요. 촬영은 재단이 지원한 환자들의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재단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저는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재단에는 더 많은 후원금과 자원봉사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만 후원금이 2억 원이나 들어왔어요. 재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의료진 자원봉사 신청도 50명이나 왔어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정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편 분이 할머니는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우리 다음 주에 독거노인 분들 방문하기로 했죠? 네, 할머니. 준비 다 됐어요. 호호, 우리도 나이 들었는데 더 나이 드신 분들 돕는다니 재미있네. 두 할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의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회계 일을 했었잖아요. 그 경험을 재단에서 쓰고 싶어요. 급여는 안 받아도 돼요. 정혜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지은도 재단의 일원이 되어 회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단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작은 행사장에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과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정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 윤길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살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년 전 저는 추운 옥탑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의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깨끗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재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셨어요. 지은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못난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했죠.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기로. 그때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면서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날렸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사랑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우리가 도운 환자분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정혜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했죠?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많았어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정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재현이가 태어났던 날, 모든 순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정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길수 한정의 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복지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정혜는 이제 70셋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정혜는 한 소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12살 소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왜 의사가 되고 싶니? 5년 전에 할머니 재단 덕분에 제가 수술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처럼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되렴. 네, 할머니, 저 꼭 의사 되어서 할머니 재단에서 일할 거예요. 소녀가 떠난 후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아이들의 꿈이 되고 있어요. 그때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정부에서 우리 재단에 공로상을 주신대요. 사회공헌 부문에서요. 그래, 다 내 아버지 덕분이야. 재현은 이제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성숙함과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제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이니? 예전에 저는 돈과 성공만 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며느리 지은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후원자 감사 편지 100통 넘게 왔어요. 지은은 이제 재단의 홍보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고마운 분들이야. 어머니, 제가 예전에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세 사람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분이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오, 정혜 씨, 기다렸어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정부에서 재단에 상을 준대요. 호호, 잘 됐네요. 다 정혜 씨가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죠. 할머니가 그때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요. 그 추운 옥탑방에서 만난 게 두 할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맛있는 거 해올게요. 고마워요, 정혜 씨.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요양원을 나서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가장 큰 빛이 되어 주었으니 저녁 무렵 정혜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매주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정혜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재단 덕분에 수술받았던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견하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동안 우리 재단이 1,500명이나 도왔어요. 1,500명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선물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당신은 죽어서도 계속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가끔 꿈에서 봐요. 당신이 웃으면서 잘했어. 정해야 하고 말하는 꿈이요. 그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행복해요. 정혜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참 가난하게 살았죠?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였으니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재현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착한 아들이 됐어요. 지은이도요. 매일 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당신 며느리 잘 선택했어요.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기억하죠? 다시 태어나도 함께 하자고. 저 그 약속 꼭 지킬 거예요. 당신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요. 정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묘소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남편이 남긴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 선물로 살았고 그 선물을 다시 세상에 나누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정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들 보여요?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정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삶, 배신당했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삶, 절망했지만 희망을 발견한 삶, 받았던 것을 다시 나눌 수 있었던 삶. 이것이 한정혜의 삶이었고 윤길수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다시 누군가를 도우며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봄날의 유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부부의 이야기, 배신 끝에 찾아온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가장 어두운 순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한정혜는 남편이 남긴 120억을 혼자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세상과 나누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를, 그녀의 가족을,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는 반드시 뜹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